옛날 옛적 정의로운 왕국 에티코피아가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아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에티코피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칸트와 롤스의 철학을 토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거대한 사과나무가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수천 개의 사과를 생산하여 왕국 전체의 식량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막대한 자원이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멸망하게 되면 왕국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국 최고의 현자들을 불러 나무를 구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꺼낸 것은 공리주의자 현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법은 나무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포션을 만드는 것이오. 이 포션의 재료는 희귀하고 값비싸지만 왕국의 행복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소?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 현자가 이에 반대했습니다. 왕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오. 나무를 구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오. 어떤 강제적인 자원 징발 도어용에서는 안 된다오. 칸트의 이론을 따르는 현자는 독일 철학자의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동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부합해야 하오. 사과나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돼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현자가 말했습니다.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하오. 이를 통해 가장 약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오. 왕은 이 모든 제안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현자들의 의논을 통해 나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와 토론을 중시하는 것은 샌델의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마을 회의를 열어 모든 주민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민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이는 공동체 자금을 이용해 이기 재료를 사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다른 이는 자원봉사를 통해 나무를 손수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나무의 병해식물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과 현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도덕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희생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보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에티코피아 왕국은 또다시 샌델의 가르침 아래 정의와 공동체 정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왕국의 사람들은 정의란 단순히 법과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을 아우르고 조화시킴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음을 알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이 시간이 흐른 뒤 오늘날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기 위한 길을 찾고자 했던 그의 호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기 위한 실험을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벤담의 첫 목표는 직장입니다. 그는 한 대기업의 CEO로 전생의 경험을 쌓고 있는 인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벤담은 우선 모든 직원에게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직원들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건 우리가 출근하기 전부터 피곤해지게 만들어요.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라는 목소리가 다수였습니다. 벤담은 곧바로 CEO에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 지원과 부분,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 근무 시간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을 피크 시간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훨씬 더 행복해졌고 이전보다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벤담은 지역사회로 이동하여 한 커뮤니티의 공동 의사결정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커뮤니티는 공공공원의 조성 여부를 놓고 격렬한 토론 중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벤담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은 후 공원이 들어선다면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쾌락 요소를 상기시켰습니다. 공원은 산책, 운동, 모임 등의 장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공원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회의에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설명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공원이 주차 공간을 줄이며 약간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쾌락이 양이 이를 초과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투표가 이루어졌고 대다수의 투표로 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시간이 흐르며 주민들에게 예측했던 행복과 결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벤담은 그의 원칙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는 현대 세계에서도 그의 공리주의 이론이 올바른 의사결정 미지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설계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호기심 많은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평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이로운 장면을 보며 갑자기 휴미인과 관계 이론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별똥별이 떨어진다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두 사건을 보자 정말로 첫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걸까? 알렉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알렉스는 답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모여있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알렉스는 빵 굽는 일을 하는 나이사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사 아주머니? 어젯밤 별똥별을 보셨나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오, 당연히 봤지. 그래서 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웠단다.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만든 이 빵도 특별할 거야. 그러면 별똥별이 특별한 빵을 만들게 한 것일까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나이사 아주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알렉스, 별똥별은 그저 저 하늘에서 빛날 뿐이란다.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난 이유는 어제 일찍 잠들었기 때문이지. 나이사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알렉스는 사건 A와 사건 B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하기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현자 베르너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베르너 할아버지, 우리는 별똥별과 같은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어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베르너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별똥별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 하지만 그것은 마치 라이사 아주머니가 말했듯 그냥 별이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 알렉스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휴미 이론에서 제기된 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 후 알렉스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휴미 인과관계 이론을 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착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그저 습관적으로 연결된 것일 수도 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알렉스는 인과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사람들은 더욱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의 뜻에 따라 모든 생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환상적인 마을 자연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법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나무들은 계절에 맞춰 잎을 바꾸고 강물은 흘러가며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시장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 시장은 아퀴나스의 철학에 매료되어 자연법의 가치를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토마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오였으며 그는 마을 외곽에서 홀로 거주하며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였습니다. 피오는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본연이 갈등과 욕망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제 일에 열정을 쏟지만 가끔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어요. 인간 본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토마스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피오에게 자연법의 숲을 산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피오군, 자연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지. 숲을 거닐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숲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멈춰섰습니다. 토마스가 말했다. 이 나무를 보게나? 매년 나무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다시 그 잎이 떨어지면 땅에 영향을 준다네. 자연법에 따르면 그저 자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고 그 질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네. 피오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좀 더 걸어가며 강가에 도달했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말했다. 이 강물을 보게. 계속해서 흐르고 농작물을 적시고 구름으로 올라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리지. 자연법의 또 다른 모습이네. 자연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할 뿐이라네.
그러자 피오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주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많은 동식물과 그들이 서로 의존하며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피오는 토마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요. 저도 제 본분에 충실하며 자연스레 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강제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토마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면서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도리이지. 그 후로 피오는 연구에 더욱 매진했고 항상 자신의 행위가 자연법에 따라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자연법의 질서를 존중하며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자연법의 숲은 언제나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연법은 모든 존재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며 사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